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휠체어를 타고 눈을 질끈 감은 이상득 전 의원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법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으셨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 청사에 나오기는 했지만 검찰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봐 불과 4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전 의원은 의원 시절 원세훈 당시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퇴 여론에 휩싸였던 원 전 원장의 임기를 늘려주는 대가로 로비성 뇌물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사가 사실상 불발된 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기존의 모르쇠 전략에서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처남댁 권모 씨에 이어 이 전 의원까지 친인척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에 김윤홍 여사 역시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여의 압수물 검토 끝에 검찰 직원들이 서류가 가득 찬 상자를 손수레 실어 나릅니다. 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 블루하우스의 머리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청와대 문서로 분류한 서류 상자만 17개였습니다. 또 다른 상자의 상세 설명에는 주요 국정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봉황 문장이 찍혀 있다고 표시된 문서 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양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 서류들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내 비밀 창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확인으로 이 서류들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은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빼돌릴 수 없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빼돌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퇴임 이후 비밀창고에 보관됐던 청와대 관련 문서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는 2011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로부터 140억 원을 가져가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140 갖다 줬다? 네.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다니까 이거야. 네. 그 시영이가 이상한 식으로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행이 안 되니까 이거야. 이 전 대통령이 아들인 시영 씨를 시켜 자신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2016년 4월과 5월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는 다스 핵심 관계자와 4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대통령하고 지금 2시간 동안 전화했어. 예. 내 이 대통령도 맞짱 떠는 식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그래하고 내 이 대통령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동영 다 도려내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당시 다스의 부사장이던 이동형 씨를 다스에서 내보내겠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뭐 당연하지만 그 두 놈 또 지금
저 대통령한테 좀 명단에 들어갔다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다니까 어저께.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돼. 이 씨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까지 내보낼 계획을 세웠고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동혁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비리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합니다. 벌써 검찰하고 내가 다 이야기 돼 있어. 그러니까 예. 어떻든 간에 걸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비자금 통장만 찾아. 내가 이쪽 서울에 그 지검에 있는 친구하고 다 회의를 해봤어. 근데 이 경찰서 주면은 장난을 치는데요. 이동영 씨는 결국 그해 10월 본사 총괄 부사장에서 아산 공장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좌천되고 다스는 이시영 씨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MB한테 했는데 그러면 그게 이동영한테 그게 안 내려가면 이거 완전 죽으려고 고소장장 하는 거지. 알면 지가 빨리빨리 간둬야지.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 2시에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방자치분권 관련한 행사는 밀양 화재로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광화문에서 있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할 겁니다. 첫 번째 인물 김진태. 김진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난 이거 정말 빡쳐요. 법이 잘못된 건지 대법원이 잘못한 건지는 판단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 선거 때 공약 이행률이 뭐 어쩌네 저쩌네.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1심 유죄, 2심 무죄 났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해 준 거거든요. 근데 김진태가 그 사실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몰랐다예요. 핵심의 판결 요지가.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데요? 모르고 했다고 범죄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의도가 고의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이 됐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 명에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이죠.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다름으로 유죄가 인정. 그래서 200만 원 선고했어요. 그래서 날릴 수 있었어. 우리의 철천지왼수 김진태. 우리가 아니죠. 온 국민의. 그 말이야. 그런데 2심에서는 김진태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문자 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을 비추었을 때 김진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거거든요.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고의가 없다고 말하면 다 무죄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러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황당하다는 건 뭐냐면 곧 지방선거를 놔두고 이렇게 완화된 판결을 해버릴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만들겠다는 거죠. 법원이. 과거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박탈당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들려 있는데 이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 김진태가.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심에 유죄가 나왔냐면 배심 문제로 했습니다. 배심 문제로 시민들을 앉혀놓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판단하기를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3심에서는 다 배심원을 배제하고 판사들이 한 겁니다. 이거는 김진태가 사법고시 출신이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저는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도 지금 적폐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심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소도 안 했어요. 불기소 처분했다가 그렇죠. 춘천 시민들이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무조건 재판에 넘겨서 기소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검찰이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김진태가 무죄가 확정되니까요. 그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용히 좀 있어서 요즘 김진태 이 사람 뭐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 또 공격 시작해요. 그렇죠. 살려두면 안 되는 입을 일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면 네, 똑같이 나쁘게 그렇지.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최민희 의원이 등장해요. 사건의 요지는 아주 비슷한 경우일 수 있는데 훨씬 더 최민희 의원이 개연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20대 총선 앞둔 4월 5일 날 개최된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이게 16년 이야기예요. 2016년 4월 15일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남양주에 최우선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한 IC 신설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누가 걸었냐면은 지금 현역 의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쪽에서 건 거예요. 근데 이 1심 판결에서는 판사부터가 주광덕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최민희 의원한테 2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걸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죠. 선고를 200만 원 그대로 받아주는. 그럼 5년 동안 정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굉장히 중죄입니다. 정치인한테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재판부가 춘천에 있는 판사하고 의정부에 있는 판사하고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만큼 전혀 다른 법체계에서 공부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같은 법체계에서 하나의 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지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민희 전 의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약속은 안 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 발언은 분명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게 때리지 않고 200만 원 때린 거야.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심 중이잖아요. 예. 2심 확정 판결이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주광덕 등 사실상 최민희 의원을 이렇게 고발한 쪽 증인이 나와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줘요. 실제로 그 일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개연성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심에서는 뭐 무죄이거나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돼야겠죠. 80만 원 이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판결문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 발언은 분명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경 요소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양형을 감형하지 않았잖아요. 예, 더 높이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했어라는 뜻이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검사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죄 나왔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약간 말한 공정성. 김진태는 무죄고 김진태도 1심에서는 분명히 배심 문제에서는 200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도 일반 법정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감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민희 의원이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었으면 저는 살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을 이거는 타겟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거는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지역 이 재판으로. 지역 정치 뿌리를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지 못하게. 예, 지금 그 대한민국 사법부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아주 그냥 이제는 다 벌어졌잖아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오픈됐잖아요. 있었어.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만 바뀌었잖아요. 그냥 있죠. 박근혜 시절에 열심히 일하던 대법관들. 또 하나 그 양승태가 조직했던 자기의 측근 호위대 법원행정처 처장만 대법원장이 행정처장만 바꿨어요.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아직 밑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주광덕은 김기춘 때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뭐 친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홍문정 라인이랍니다. 그런데 친박계죠. 1심이 어디서 했냐면은 의정부 지법에서 했어요. 네. 홍문정이 지역구가 의정부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홍문정 라인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주광덕이 최민희 의원을 정치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그 변론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전도 유명한 정치인을 이런 문제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온당한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는 건데 정치적으로 주광덕 조선밖에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양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광덕과도 맞아요. 관계가 있고 홍문종과도 관계가 있는 그 판사가 의도적으로 김진태 재판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서 지금 2심으로 올라간 건데 2심에서는 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다 최민희는 많이 나와야 80만 원 나오겠네. 뭐 건수가 안 되는 거니까요.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유치했네 누가 유치했네 하지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도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도 경기도지사나 기획재정부 쪽에 가서 만날 자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뭐 해달라고 막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민희 의원 보고 해주는 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런 거 안 하겠냐고 자기 지역 공약 유치할 때. 그런데 당선자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 이게 굉장히 악랄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신비님 말씀에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는데요.
배심원제 확대하는 것이 대법원 개혁에 최근에 나오는 그 블랙리스트 뭘 들여다봤네 뭐하는 우병우가 한마디 하면 전원 합의체로 옮겨버린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의 큰 틀 중에 하나는 1심과 2심을 분리하기로 이미 정책은 서여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심과 2심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가서 해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법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 법 감정들이 녹아들어간 판결이 나오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안 바뀌어. 내가 봤을 때는요. 검찰 개혁은 이제 그러나마 조국 수석 등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개혁하겠다 지금 로드맵이 나오고 있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만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이 이런 게 있어. 사실은 양승태의 똥을 지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언론들이 정말 골 때려요. 이번에 컴퓨터를 들여다봤더니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클리어시켜줘 버리더라고. 아니야. 그 사이에 명문화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는 없었을지라도 그게 블랙리스트란 제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실 나오는 내용들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대법원까지도 정권 영향을 받아서 판결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충격입니다. 네. 아니 정말 황당한 게 화가 나고 정말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인 게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예요. 그런데 사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명령에 의해서 양승태의 명령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를 내부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 1% 정도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격이에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자, 행정부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 국회의 수장, 이 세 사람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동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단지 외국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의 차이만 좀 있다 뿐이지 같은 동격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김기춘한테, 우병우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기네 조직을 사찰을 해서. 이게 도대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게 헛소문일지라도 증거가 안 나오고 헛소문일지라도 사법부에 있는 대부분의 판사들은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어서 저도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처음 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사법부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게 어쨌든 지금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3차 조사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임종현 전 행정처장의 PC부터 조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파일이 지금 수백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파일 먼저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고 어디까지 판결을 미쳤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삼권 분립 중에 사법부 짱이에요. 근데 일개 우병우한테 우병우 푸들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존나 더러우니까 이 새끼들이. 근데 여기에서 판결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판결을. 그렇죠. 이건 정말 이 나라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때 원주 성접대 사건 관련해서 리트윗 한 번으로 벌금을 30만 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이 리트윗을 했던 사람들은 200만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 김학이 다시 재조사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리트윗이 무슨 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SNS에서는 무조건 다 오픈시켰어요. 선관위가. 그것도 다 얘기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리트윗을 했다는, 글도 쓰지도 않았어요. 리트윗을 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판사가 굉장히 현명한 판사, 나 이거 판결 못하고 엎어버렸어요. 판사가. 1년 반을 덮어놔버렸다니까. 나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검사가 증인을 데려오라 안 데려와 버려요. 그럼 영상 가져라 안 가져와요. 그러면 봤다는 놈도 데려와라. 봤다는 놈도 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판결을 속행하냐고요. 덮었는데 새로운 놈이 뜩 오더만 망치 때려버렸어요. 그냥 한 달 만에. 그리고 종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에 하물며 리트윗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러면 중요한 정치 판결 이게 이 영향을 미친 게 뭐였죠? 부정선거였잖아요. 내가 열받은 게 결국은 부정선거를 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180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근데 안 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탄핵되고 나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는데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양승태를 불러놓고 우병우가 조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터져 나오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국민께 사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개혁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명백하게 거기에 들어있을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배심원제 확대라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10년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에 비추었을 때 배심원제 확대가 골자로 된 뭔가 개혁안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김진태의 나비 효과, 최민희의 나비 효과가 결국엔 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판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사법 권력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최고의 개혁이 아니냐. 그렇죠. 1, 2, 3심 중에 하나라도 의무화해라. 1, 2, 3심 중에 하나라도 의무화를 해서. 전면. 예, 전면하면 전 좋겠죠. 근데 사법부가 지금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 2, 3심이라도 기본적으로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처가 제가 좀 이 공무원 노조 때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행정처가 정말 권력이 너무 세요. 정말 못서부리의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 행정처를 개혁해야 돼. 일단 권한을 완전히 빼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법안이 나와야 돼. 일단은 부장판사 이런 개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급을 왜 나누냐고. 그냥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금 사건들이 많아서 잊혀지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반드시 까야 됩니다. 까서 본인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블랙리스트가 본인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정보가 수집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주고 눈에 보이는 앞에서 폐지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 블랙리스트가 단 1메가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더불어 수십만 명을 사찰했던 불법 사찰했던 국정원의 비밀 파일 이것도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 본인들을 다 불러놓은 상태에서 서버를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른 데서 누가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혁안을 낼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전부 다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고 다시는 못할 거면 일벌백해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유가 지금도 이제 그 파일 못 열게, 컴퓨터 못 열게 하는 대표적인 게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자기네들은 정권 잡았을 때 민정수석 통해 가지고 대법원장한테까지 압박을 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기들끼리 무슨 뭐 서류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가 불쾌해한다. 그러면 사법부가 벌벌 떨어가지고 전원 합의처럼 만들어줘. 그랬던 놈들이 어떤 판사 파일 하나 까서 보는데 PC 하나 열어보는데 사법권 독립에 훼손의 여지가 있어서 뭐 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개 양아치 새끼들이 다 있냐고. 이 정도 대형 사건이면요. 검찰이 수사 독립권이 있거든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법부를 친다는 게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독립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사법부 내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검찰이 행정부의 직할 기구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선례를 만들기 동의는 때문에.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못하지만 내사 단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제가 화가 나냐면 검찰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두 사람을 구속시켜요. 총 7명이 구속됐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럼 2년 4년 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하고 지금 비서실장을. 이 정도로 때렸으면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이것보다 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저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보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자체 공무원 비리했는데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게 뭐가 있는? 사법부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봐주고요.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번에 하남시 뭐 사건 터졌죠. 그거는 뭐 조사 안 하나요? 즉시 경찰이 쳐버리잖아요. 경찰이나 국민들이 그러면 하남시도 그럼 자체 정화 능력 있게 놔둬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사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때 청와대도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잖아요. 시도했잖아요. 청와대도 하는데 왜 사법부를 못합니까? 전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 자, 그래도 검찰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김현 의원 관련되어 있는 강기정은 관련되어 있는 댓글 사건 있잖아요. 근데 2심까지도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까지 가. 그게 검찰이거든요. 최근에 무슨 그런 걸 심리하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1, 2심 다 무죄 난 건 꾸역꾸역 대법원까지 갖고 가지 마라. 그런 걸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서 포기시키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꽤 의미 있는 개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국가적인 낭비야. 뻔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김진태와 최민희 의원의 사건으로 둘러봤을 때 지금 우리의 마지막 적폐는 사법부 적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대인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이십니다. 2018년 들어서 처음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 네.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나오셔가지고 경제 쉽게 풀어주시는 분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냈고요. 사실 뭐 소식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하셨네요. 결심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사실상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상의 제약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사실 뭐 좀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정치인들이 왜 고민한다 이렇게 미리 그런 이야기부터 하는지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말씀해보세요. 왜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해놓고 고민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안 푸는 거죠. 여러 번 이제 이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결심했다, 나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선거법상으로 이제 좀 더 선관위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는 다른 세계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세간나라든가 출연자분들 중에 이제 뭐 정치인도 있지만 네. 어떤 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돼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네. 내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네. 뭐 우연치 않게 뭐 어떤 그게 의분이었든 결기였든 뭐였든 네. 간에 네. 팟캐스트라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는 그렇게 솔직히 지금도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정말 10원어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관심 대상이 되고 이런 건 싫은데 근데 이제 꼭 거기에 누가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 니들 정치하려고 그러지. 그럼요. 이게 언제부터 저한테도 늘 그런 그렇죠. 이야기 예.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건 네. 나는 솔직히 말해 정치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서 뭔가 책임 있는 자리를 갖고 내가 내 소신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정치를 하려는 네. 목적인 거고 의도인데 또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잖아요. 네. 정치 자체가 어떤 권력만 쥐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거지만 네. 나는 선대인 소장님이 특정 어떤 지역의 시장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봐온 분위기 때문에 느끼는 네. 거예요. 뭔가 네.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선대인 용인시장 나간대 하면 네. 분명히 또 저럴 줄 알았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좀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용인시장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다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뻔뻔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나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권력욕만 불태우는 사람이 나가서 나쁜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 정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정치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에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특히 용인은 난개발 문제가 가뜩이나 예전부터 심각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한국당 시장이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난개발이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산등성이까지 깎아가면서 이제 뭐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만 해도 2년 반 만에 3,000세대의 콘크리트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산매에 둘러싸여버렸어요. 도로 하나 신설되지도 학포장되지도 않고 중고등학교 부지가 잡혀있는데도 그거 하나 만들지는 않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데가 근데 용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네. 우리 소장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나 어떤 내 철학을 네. 용인시의 운영에 있어서의 실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난개발 문제도 풀어서 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예전에 세금혁명당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조세 재정 계획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자 이야기를 했는데 용인시에 보면 2조 2천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만 2조 2천억이에요. 와.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 한 5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엉뚱하게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용인 경전철 이런 데 꼬라박은 것도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용인시에 종합경기장을 3,200억 들여서 지은 거예요. 뭐 시민들이 잘 찾아가지도 못하는 곳에 예. 그 3,200억을 들여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다 이상한 정책 결정을 하고 또 과징성 사업을 벌이고 그런데 세금을 탕진하다 보니 많은 세금이 있어도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자니 또 알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 돈들을 제대로 쓰면 용인이 이미 100만 도시가 됐거든요. 그럼 100만 시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초중고 아이들한테 뭐 최고 수준의 방과후 학교도 만들어줄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100만 도시에 공립 단설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훨씬 더 늘릴 수 있죠. 그리고 공립 도서관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도서관도 뭐 장서라든지 사서가 되게 부족한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재선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재선 임기 안에 용인시 100만 도시에 100개 정도의 도서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보스턴에 살았거든요. 그때 60만 도시에 60개 정도의 공립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당 하나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그냥 독서실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찾아가기 힘들고 주차하기 힘든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찾아가기 좋은 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충분한 도서와 사서를 확보하고 또 각종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도록 해서 정말 용인이 문화 예술로 살아 숨쉬는 도시, 동네 주민들이 언제나 사랑방처럼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외에도 사실 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뭐 대규모 주택협동조합 지어서 서민 주거난을 좀 해소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지역에서 이제 비영리 상호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보험료 수준의 한 5분의 1 정도만 시민들이 내면 민간보험사에서 받는 모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싶죠. 그런 건 정말 이게 용인시만의 그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면 또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돼서 굉장히 많은 더 좋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시장 출사표를 여기서 그냥 확 던지시네. 아, 출사표는 어제 이미 던졌는데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 출사표가 나온 잘하셨어요. 게 있고요. 아니면 제 페북에 들어오시면 출마 선언문이 있는데 다들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진보와 보수가 나뉜 지점도 재벌 위주, 부자냐 아니냐. 그래서 그 반대로 부의 재분배 개념에 복지냐 아니냐 이 아젠다로 딱 갈려 있는 건데 경제인 부분이나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갈리잖아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우선순위 분배. 요거는 이제 경제학자적 관점이 있지만 사실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은 확실히 진보 쪽 아젠다가 더 많이 먹히는 시대인 거고. 근데 아직도 그 선거라는 건 문제 때문에 지자체 같은 데는 그런 폐쇄들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용인의 경우는 지금 사실 수도권 100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죠.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겨야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 경기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판세도 상당히 중요하죠. 용인이 이미 100만 도시니까. 팟캐스트 해보면서 이제 뭐 각종 피드백들을 봤는데 특히 용인은 굉장히 민주 진보적인 시민들이 많은 곳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자유한국당 무리들에게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유권자 구성으로 보면 40대 이하 유권자가 한 63% 정도 됩니다.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 결코 진리가 없는 그런 선거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뭐 시장 선거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총선이라 이런 데서도 늘 이기지만은 못했어요. 뭐 이긴 적도 있었지만 진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의 정체성, 개혁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용인시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고 또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뽑아줄 준비가 돼 있는 유권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는 나름대로는 용인시에 지금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 국가적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경선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본선에 가까울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용인시장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분들과 정정당당하게 잘 겨루셔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꼭 당선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평상시에 방송 등으로 네. 낙곱살 이후 네. 낙검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쪽에서 평상시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네. 실제로 행정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장 좀 바랍니다. 혹시나 되신다면. 네. 제가 그래서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라고 완벽하지 않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인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엄마 특별시라고,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보육료부터 비싸고, 또, 용인시 안에서 교통 문제가, 특히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잘못 짜여져 있는 거죠. 자동차로 20분 가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두세 번 갈아타고 1시간씩 가야 되는 지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인시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계속 닥치는 대로 난개발을 한다든지 그냥 뭐 아파트 짓는다든지 무분별하게 산업 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 그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민주당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00만 도시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이제 미래 비전도 갖추고 또 정책 역량도 갖추고 또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량을 가장 좀 근접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페북에 보니까 응원 댓글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벌써 정치인 다 되셨네. 자기 깔때기가.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안 하면 뭐라 그러지 하면 아직 정치인 멀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감 없다 그러고. 네. 좀 깔때기 되면 벌써 정치인 물 다 들었네 이러고. 근데 저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전에 KBS에서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한 뭐 이야기 잘못해서 또 잘리는 과정도 있었는데 경제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셈이죠 사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자기 주장이 있고 그 주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사회의 각종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든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의미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업 자체가 정치였던 사람들이 갖는 생각도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각 분야의 분들이 정당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네. 아시겠지만 저도 뭐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책도 냈고 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먹고 살만 하죠. 근데 굳이 이 고생길을 헤쳐나가려는 건 뭐 제 개인 이익을 바라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리를 탐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해보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과 또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익을 함께하는 조직은 없지만 제와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자발적 용인 시민분들이 제 곁에 이미 많이 모여 계세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뜻과 힘을 모아서 분명히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또 본선에서 통쾌하게 승리할 생각입니다. 예. 선대인 바람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은 징조 그 느낌이 오네요. 뭐 지역에서는 이미 바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용인이 왜 땅덩어리 굉장히 넓고 네. 녹지 많았던 곳이고 네. 고속도로 건너편에 성남이 있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진짜 모신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네 뭐네 해서 현안들이 엄청 쌓여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 중에는 사실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이슈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문제인데 파리 대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사실은 2018년에 4월 달이면은 주택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좀 많이 먹여질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간혹 보도를 보면 강남에 실제로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비웃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실제적으로 강남 쪽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꽤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때 이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을 때 아직 전열이 안 가다듬어졌었잖아요. 그때 상황에 비하면 뭐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사가 확산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약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아직 안 잡힌 데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아직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약발이 없다. 오히려 뭐 여겨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면 아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신다면 그렇게 지금 약발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결코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이간질 프레임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거를 이렇게 보도로 내보내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 네. 실제로 부동산으로 덕점 본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중동이라든지 뭐 기득권 언론들이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평창 올림픽이든 이명박이든 여러 가지 이슈는 들여다보고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여러 종류의 국민이 있을 거예요. 내 네. 집값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물게 돼서 지금 불안한 네.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당장 자식 새끼 결혼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전세나 얻기도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결국에는 정책은 그중에서 누가 더 다수냐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해 새날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 승패를 가름하는 주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언론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가장 쉽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왜곡된 프레임을 던지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자 증세 뭐 이런 부분을 네. 완전 갈라치기 해서 사실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보세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띄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대구, 광주, 제주, 부산 이런 지역들 집값이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럼 불안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대충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 집값이 잡혔어요. 부산 정도가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데 부산도 뭐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는 좀 꺾인 느낌이 들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경기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로 돌아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남 재건축 정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울 강북의 일부 지역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예전 비하면은 집값이 오른 지역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러면 이걸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뭐냐면 집값 양극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간질하는 거죠. 강남의 집값을 못 떨어뜨렸으니까 실패. 이렇게 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뭐 강남 집값 떨어뜨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대고 하는 이야기는 야, 니네들만 집값 떨어진 것 같으니까 배 아프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 그러더니 집값이 안 잡히네. 이런 생각에 더해서 우리 집값만 떨어진 것 아니야? 우리 집값만 떨어지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노무현 네. 대통령 때랑 똑같은 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조중동이 하는 이간질은 똑같다는 식이죠. 거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강남 재건축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뭐 집값이 올라간다 한들 대다수 사실 지역의 사람들의 집값이 안정돼 있다면 사실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이런 것들, 위화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뭐 거주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집값이 상대적으로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이 안정된다. 이러면 그 자체로는 성공적인 거죠. 그 전에 이제 네. 그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 강력한 거 있다. 뭐 네. 저 그런 네. 뉘앙스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초과이익 부담금 쇼크.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을 하고 나면 처음에 재건축을 하기 전에 비해서 이제 이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용적률도 올라가지고 신빙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초과이익이 생겨나는데 그 초과이익을 구간별로 한 10%에서 한 50% 정도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이 뭐 한 10억 정도 생겼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한 50% 정도를 걷어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이 이제 되면서 사업 가치가 올라가서 그걸 보고 이제 노린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이 차지하는 이익의 몫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게요. 네. 서울, 강남, 소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에다가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4억 3,900만 원인데 이 중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이게 네. 이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네. 그게 되는 거죠, 지금. 네네. 그래서 이건 저는 발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앞서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강남 집값은 그러면 왜 계속 뛰고 있었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반은 착가이고 절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빨리 하는 그 재건축 아파트들의 여러 가지 추진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집값이 뛴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절반. 실제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생겨난 호재가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지한 거죠. 호재가 있긴 있었을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보통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그래도 야, 우리 이거 제도 시행하기 전에 빨리 이거 하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게 사업 추진 속도가 붙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호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소장님이 내 집 고치 뭐 네. 지금도 하시죠. 네. 근데 동네에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같은 데 가서 네. 집 방 하나 알아보다가 네. 부동산 중개사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섞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본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문제더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자기들이 직업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 이거 금방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일반 서민들은 에이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자기가 뭐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착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거기 이제 부동산 업자들도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관련한 재택 카페들 같은 데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대책은 효과가 없을 거다. 또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조중동의 프레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노무현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과 또 시장 반응에 대해서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억제책을 제대로 썼을 때는 잡혔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환했을 때 집값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지. 무조건 이제는 눌러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일관되게 했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집값이 안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호황이어서 집값이 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물론 뭐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경기가 예전 같은 호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뛰는 것의 대부분은 부채 증가를 동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제대로 막고 투자 투기 수요만 제대로 관리하면 사실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에 이제 뭐 부동산 업소라든지 재택 카페 같은 데서 강남은 효과 없다 이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시에 사로잡히는 거죠. 오히려 더 뛰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착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 추진을 서두르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일부 호재들의 반응에서 이게 막판 기회가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도 이제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신DTI라고 해서 주택을 이제 두 채, 세 채 살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 제도도 1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착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네.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면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 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김동연 총리가 곧
고가의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거는 그냥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죠. 김동연 부총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데요. 한겨레 인터뷰에서 작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상당히 검토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4월 달부터는 2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후퇴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유세보다는 지금 보유세는 아직 정부가 체계적인 어떤 개편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들한테 세금 내는 건 보유세 개념 아닌 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강남 재건축의 지금 정책 약발이 먹힌다 안 먹힌다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 시행하겠다고 그랬지 실제로 강남 재건축 쪽에 해당되는 정책들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보세요. 아까 신DTI라는 거 이달 말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주택대출 한도가 이제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올해 5월 지나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 적용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 팔아야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얼마 전에 썼었어요. 근데 뭐 그걸 꼭 봐서 뭐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정부가 딱 계산해서 최고 많이 나오면 8억 이상 나오고 평균 한 4억 원대 정도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실감을 하는 거겠죠.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한 거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부 지금 그 나온 대책들이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한 대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DTI라는 것도 그렇죠. 두 채, 세 채를 사야 주택대출 한도가 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고 또 양도세 중과라는 것도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중과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보유세도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저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김동연 부총리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세 채 가진 사람하고 20억짜리 강남에 한 채 가진 사람하고 실제로는 20억짜리 가진 사람이 더 부동산 부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5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은 각종 뭐 정책 대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고가 한 채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금 방향은.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집 딱 한 채 계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생각이 정말 굉장히 건전하신 분이에요. 네. 자기 아들, 딸들 이렇게 막 결혼시키고 집도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을 거쳐보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게 하신 말씀이 좀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네. 자기가 어차피 그 집 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주택 갖고 있는데 네.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거면 네. 나한테 사실상 돌아오는 손해는 없는데 네. 그 숫자상으로 내가 지금 만약에 한 5억 정도 되는 주택인데 네. 한 3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박탈감으로 또다시 부동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권이나 이런 걸 찍어주면 결국엔 내 새끼 집 만들어주고 할 때 다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 관점 맞으신 거죠. 그 어르신.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대중 심리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받아들여지려면 저는 두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유지되더라도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오른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다시 거품이 빠져서 하향 안정화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대중심리적으로는 성공한 걸로 받아들일 거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대중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약발이 먹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심리적으로는 이걸 성공했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착시. 예. 어쨌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중적인 심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데요. 저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다 너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 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심리가 한국 경제에서만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진다 오른다의 어떤 그 흐름이 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따가 다시는 이야기 나옵니다만 네. 비트코인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열풍이라고 하면 계속 편성하는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게 심한 나라잖아요. 네. 심리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 심리를 뒷받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는다든지 또는 뭐 가계 부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심리 이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 또 실무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사람들 심리가 갑자기 달궈졌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주택대출 규제 풀었고 재건축 규제, 분양시장 규제 다 풀었고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해줘서 투기판 벌려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분양시장에 들어와서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 가능해졌으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빚내서 집을 사는 그러니까 빚이라는 가계부채라는 소득은 아니지만 미래에 당겨온 소득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게 심리가 나중에 달구어져서 그게 더 이제 정폭이 되는 것이지 심리가 먼저 있어서 갑자기 그게 막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비트코인 뭐 광풍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구조가 똑같아요. 네. 아니 서민이 집 한 채 이제 오랜만에 장만을 해가지고 네. 내가 좀 내 집값 좀 이렇게 유지시켜 보고자 하는데 네. 왜 우리만 떨어지고 강남은 올라? 요 심리가 지금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려면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 예, 이 말씀 드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잡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보지 마시고. 근거는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안 먹혔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먹히는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달궈진 가마솥이 식을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 화끈하지 않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정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달궈진 무쇠솥이 식을 때 주변부부터 서서히 식는 거죠. 그 중심부도 나중에 식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다른 지역의 가열 양상은 많이 죽었는데 강남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상일 것 같고요. 대부분 먹히고 있는데 아직 안 먹히고 있지만 앞으로 먹힐 것 이렇게 주장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집값이 뛴다고는 하지만 강남 집값이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 대폭 늘어나면서 집값이 뛰면 이건 정말 엄청난 가열 양상인 건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차 타면서 뭐 호가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거래량은 실제로 크게 많이 동반되지 않고요. 두 번째, 정말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집을 사고 있다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저희 연구소가 그때 자체 분석해본 걸로도 마찬가지인데 빚을 내서 이 재건축 투자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가 빚을 내서 집을 샀었어요. 이 비율이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빚을 더 낼 수 없게 만들면 이 수요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면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집값을 받쳐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양도세 중과 이거는 이제야 시행되는 단계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결정적인 제도들은 시행도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를 지나봐야 최소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벌써 이미 어느 정도는 먹혔다. 네. 강남도 먹힌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사실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크게 부담을 못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발표해서 이만큼 된다. 최고 8억까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와닿는 게 다르겠죠. 그러면 근데 혹시 네. 헌재에 가가지고 예전에 네. 그래서 헌재에서 뒤집힌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네. 위헌이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전에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그렇죠.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일부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제도가 위헌으로 판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 정책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위반한다 이런 용도로 이제 위헌 소송을 할 건데. 근데 지금 헌재도 그런 공적 개념이 많이 좀 들어와 있죠, 사실은. 그런 법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내 땅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공공재로서의 개념이라든지 이게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성숙해 있냐 이런 말이죠.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제가 뭐 해설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헌재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람일진데 어떤 시대의 그런 의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위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법리상으로도 위헌이 안 되는 걸로 충분히 정부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부동산 문제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흔들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뻔히 누군지 보인다. 네. 사실은 성공하고 있다. 흐름상으로 보면. 네. 그런 결론 내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뭐 정부 정책상에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좀 다잡을 기세인 것 같긴 한데 다만 제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테러를 너무 일찍 열어줘 버린 거죠.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잡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른 선택지를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정하다 안 되면 임대사업 등록하지라는 식의. 이게 처음에 그 효과가 별로 안 나는군요. 그 앞에 있는 네. 2주택 이상에 대해서 효과가 잘 안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테러를 미리 좀 열어줘 버린 게 선택지를 줘버린 게 저는 좀 아쉬웠고요. 다르게 해석하면 나중에 벼락치기 하겠네요. 이분들은 닥쳐가지고. 결국은 근데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도 한번 좀 따져보겠죠, 그분들이. 그냥 뭐 집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좋을지, 뭐 어느 쪽이든 사실은 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지를 미리 너무 줘버린 게 그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이제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단순히 투기 억제 대책으로만 바로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보유세 인상하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잡힐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물론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의 측면에서 또 정부 정책 의지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뭐 최고 한 10배 정도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집값이 오를 때는 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보유세를 높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유세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과세를 하는데 뭐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이런 보유세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다라는 측면, 즉 조세 재정 개혁의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뭐 보유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보유세의 가표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시세 반영률이 한 60에서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그러면 대략 3억에서 3억 5천, 4억 정도까지는 잡히는 거예요. 그 재산세의 가표로.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들, 그 다음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광활한 토지들, 이런 것들 보유세가 제대로 현실에 근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가 팔았던 삼성동 자택. 맞습니다. 그게 64억짜리였는데 시세. 팔기는 64억에 팔았는데 공시주택 가격은 28억인가 밖에 안 잡혔거든요. 기존의 세금은 28억을 기준으로 놓고 냈을 때. 네네. 그러니까 40%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70%의 가표로 잡히는데 왜 박근혜나 이건희나 재벌 일가들이 사는 그런 고가 단독주택들은 30-40%밖에 안 잡히냐 이거죠. 맞아요. 항상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네.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건 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은행에서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그런 주택들 담보로 해서 이렇게 돈 빌려줄 때는 예, 다 제대로 평가해서 다 한도만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다 하는데 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주택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공시주택 가격을 그렇게 낮춰서 잡아주냐 이거죠. 그러네요. 그것부터 현실화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부자들 더 때리자 이런 측면보다는 서민들하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적어도 같이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정하게. 예. 서민들은 시세 70% 내는데 왜 박근혜나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은
30% 40% 수준에서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용인에 이번에 이제 사실 뭐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그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이제 좀 찾으면서 이른바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용인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거든요. 이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 상당히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세수를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문화, 교육 이런 쪽에 쓰면 정말 삶의 질을 올리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국내 최대 기업의 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전수 조사를 한 셈인데요. 대략 960만 제곱미터. 감이 안 와요. 몇 평이요? 300만 평. 네. 영인시 전체 면적의 1.7%. 여의도 면적이 여의도 면적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보통 여의도 면적이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여의도 면적보다 아마 훨씬 넓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인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하고 맞먹거든요. 아하. 그러면 영인시 전체 면적이 1.7%라고 하면 여의도가 뭐 서울시 전체 면적 1.7%에 해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땅의 넓이로 가장 넓은 게 용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강원도나 이런 쪽에 있긴 하겠다. 강원도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포천 같은 경우 서울시 면적이 한 2배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영인도 굉장히 이제 지역이 넓은 쪽에 해당하죠. 아니, 심지어 영인은 이제 뭐 포천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개발이 많이 된 곳이잖아요. 수도권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권 도시인데 아직 개발 안 된 농촌 지역이 한 80% 정도 있어요. 그렇구나. 도농 복합 지역?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시세 반영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뭐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삼성인데 삼성하고 이건희 땅인데요. 30%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재산세 낼 때 시세의 70%로 내고 삼성물산이나 이건희는 30%로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적폐네 중에 적폐네요. 네, 이거 바로 잡아야죠. 더구나 더 골 때린 건 뭐냐 하면 특히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진 땅의 대부분은 사실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근데 이상하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2014년 이후로 이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오호. 네. 그래서 2014년쯤에 한 평당 8만 원 하던 땅이 한 3만 원 정도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버랜드 안에 있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아무리 임야라고 하지만 이게 평당 3만 원이라는 거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러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재판 뭐 과정에서 네. 뭐 이재용과 독대를 한 게 언제부터냐 알았는데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네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것보다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 기초지자체가 정하거든요. 알아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게 떨어졌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히 재산세율을 올리거나 공시지가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그 이전 수준을 유지하기만 했다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재산세 수입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쓸 수 있었던 그런 세금을 안 걷은 거 제대로 못 걷은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별 공시지가 특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개별 공시지가들은 좀 더 현실에 근접하게 조정을 해서 하면 뭐 최소 수백억 원대의 연간 수백억 원대의 재산세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고요. 용인의 주민세 전체 수입이 한 대략 350억 정도 되거든요. 대기업들의 이런 재산세 부담만 더 늘려도 용인 시민들한테 전혀 안 걷지는 않겠지만 주민세를 확 깎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걷어도 되는 거죠. 근데 뭐 안 걷을 수는 없는 거고 용인의 이제 주민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높거든요. 그럼 그걸 절반으로 낮춰줘도 얼마든지 사실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돈들을 복지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인에는 지금 대기업 땅이 엄청 많은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기업들 연수원만 해도 30개가 넘고 또 각종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재산세가 제대로 매겨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세율 조정과 상관없이 그냥 기초지자체가 개별 공시지가만 제대로 현실에 근접하도록 조정만 해도
사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상당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네. 뭐 정치 여러 가지 게이트들에 보면은 정경유착 돼가지고 온갖 편이 다 봐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 세에만 해도 거기에 그런 게 포함돼 있다. 그러요.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부터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건 이제 중앙정부가 정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현실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들이 좀 더 특히 대기업들 또 부동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땅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점진적으로 올려가서 그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쓴다면 사실은 뭐 지자체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자체 재정도 좀 탄탄하게 하면서 또 주민들의 그 삶의 질도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러네요. 경제를 공부하고 네. 풀어낸 사람으로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지자체랑 연관시켜 보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게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철학을 네. 지자체 행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실현해보고 싶다인데, 네. 자, 그러면은 선대인 소장님은 지금 용인시장이 되시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좀 아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용인의 집값은 시장님이 되면 떨어지겠네요? 아니 뭐 집값 떨어뜨리려고 시장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집값이 일정하게 이제 좀 뭐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죠.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비판했던 건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올리는 거, 빚내서 이렇게 집 사게 해서 올리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거 한 거고 투기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했던 거지. 별로 살기 좋아져서 집값 올라가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정부가 또는 뭐 지자체가 뭐 집값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가 하는 건 이런 거죠. 뭐 아까 용인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예.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살기 좋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소득이 충분히 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서 그분들이 또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지자체가 할 일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근데 솔직히 네. 그 어려움은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사람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도 국민이고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도 국민인데 네. 누가 더 많은가, 누구를 더 위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 기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잘하시겠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축구장에 갔을 때 이런 거잖아요. 다 서서 축구장에서 구경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좋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집값이 안정돼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씀드리는 건 주거 여건은 좋게 하겠다. 그거는 뭐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소득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주거 여건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또 시장, 지자체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일들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근데 용인은 네. 자기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이 살 것 같은데요. 서울에 비하면. 뭐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그런가요? 뭐 그렇게 따지면 참 용인 집값은 올라가고 다른 데는 떨어지는 게 좋은 건가요? 자, 한 그 경제 전문가의 시장 도전기. 네. 실제로 만약에 당선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드는지도 정말 궁금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인터뷰하기 힘들겠어요? 아니요,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바쁘실 것 같아서. 뭐 바쁜데요. 현장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여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뭐 여쭙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또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제가 해야 되는 주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또 용인 시민들도 많이 듣겠죠, 뭐. 예. 그러면 또 홍보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데 네. 실제로 홍준표라든지 하는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기 할 때 아주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리 선도적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아젠다를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데요.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영인시장 출마하시는 것도 이렇게 살짝 어때요? 저는 그게 서로 간의 연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은 연대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또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휠체어를 타고 눈을 질끈 감은 이상득 전 의원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법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으셨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청사에 나오기는 했지만 검찰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봐 불과 4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전 의원은 의원 시절 원세훈 당시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퇴 여론에 휩싸였던 원 전 원장의 임기를 늘려주는 대가로 로비성 뇌물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사가 사실상 불발된 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기존의 모르쇠 전략에서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처남댁 권모 씨에 이어 이 전 의원까지 친인척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에 김윤홍 여사 역시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여의 압수물 검토 끝에 검찰 직원들이 서류가 가득 찬 상자를 손수레 실어 나릅니다. 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 블루하우스의 머리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청와대 문서로 분류한 서류 상자만 17개였습니다. 또 다른 상자의 상세 설명에는 주요 국정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봉황 문장이 찍혀 있다고 표시된 문서 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양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 서류들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내 비밀 창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확인으로 이 서류들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은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빼돌릴 수 없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빼돌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퇴임 이후 비밀창고에 보관됐던 청와대 관련 문서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는 2011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로부터 140억 원을 가져가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140 갖다 줬다.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다니까 이거야. 그 시영이가 이상한 식으로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야. 이 전 대통령이 아들인 시영 씨를 시켜 자신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단 겁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2016년 4월과 5월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는 다스 핵심 관계자와 4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대통령하고 지금 2시간 동안 전화했어. 예. 내 이 대통령도 맞짱 뜨는 식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그래하고 내 이 대통령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동영 다 도려내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당시 다스의 부사장이던 이동영 씨를 불러놓고 우병우가 조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터져 나오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국민께 사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개혁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명백하게 거기에 들어있을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배시범죄 확대라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10년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에 비추었을 때 배시범죄 확대가 골자로 된 뭔가 개혁안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김진태의 나비 효과, 최민희의 나비 효과가 결국엔 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판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사법 권력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최고의 개혁이 아니냐. 그렇죠. 1, 2, 3심 중에 하나라도 의무화해라. 1, 2, 3심 중에 하나라도 의무화를 해서. 전면. 예, 전면하면 전 좋겠죠. 근데 사법부가 좀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 2, 3심이라도 기본적으로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처가 제가 좀 이 공무원 노조 때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행정처가 정말 권력이 너무 세요. 정말 어서부리의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 행정처를 개혁해야 돼. 일단 권한을 완전히 빼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법안이 나와야 돼. 일단은 부장판사 이런 개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급을 왜 나누냐고. 그냥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금 사건들이 많아서 잊혀지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반드시 까야 됩니다. 까서 본인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블랙리스트가 본인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정보가 수집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주고 눈에 보이는 앞에서 폐지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 블랙리스트가 단 1메가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더불어 수십만 명을 사찰했던 불법 사찰했던 국정원의 비밀 파일 이것도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 본인들을 다 불러놓은 상태에서 서버를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른 데서 누가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혁안을 낼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전부 다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고 다시는 못할 거면 일벌백해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류가 지금도 이제 그 파일 못 열게, 컴퓨터 못 열게 하는 대표적인 게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자기네들은 정권 잡았을 때 민정수석 통해 가지고 대법원장한테까지 압박을 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기들끼리 무슨 뭐 서류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가 불쾌해한다. 그러면 사법부가 벌벌 떨어가지고 전원 합의체로 만들어줘. 그랬던 놈들이 어떤 판사 파일 하나 까서 보는데 PC 하나 열어보는데 사법권 독립에 훼손의 여지가 있어서 뭐 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개 양아치 새끼들이 다 있냐고. 이 정도 대형 사건이면요. 검찰이 수사 독립권이 있거든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법부를 친다는 게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독립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사법부 내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검찰이 행정부의 직할 기구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선례를 만들기 동의는 때문에.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못하지만 내사 단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제가 화가 나냐면 검찰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두 사람을 구속시켜요. 총 7명이 구속됐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럼 2년 4년 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하고 지금 비서실장을. 이 정도로 때렸으면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이것보다 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저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보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자체 공무원 비리했는데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게 뭐가 있는? 사법부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봐주고요.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번에 하남시 뭐 사건 터졌죠. 그거는 뭐 조사 안 하나요? 즉시 경찰이 쳐버리잖아요. 경찰이나 국민들이 그러면 하남시도 그럼 자체 정화 능력 있게 놔둬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사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때 청와대도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잖아요. 시도했잖아요. 청와대도 하는데 왜 사법부를 못합니까? 전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계획을 발표해야 된다. 자, 그래도 검찰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김현 의원 관련되어 있는 강기정 의원 관련되어 있는 댓글 사건 있잖아요.
근데 2심까지도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까지 가. 그게 검찰이거든요. 최근에 무슨 그런 걸 심리하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1, 2심 다 무죄 난 건 꾸역꾸역 대법원까지 갖고 가지 마라. 그런 걸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서 포기시키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꽤 의미 있는 개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국가적인 낭비야. 뻔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김진태와 최민희 의원의 사건으로 다스에서 내보내겠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단 겁니다. 동영이는 뭐 당연하지만 그 두 놈 또 지금 저 대통령한테 좀 명단에 들어갔다니까 내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돼. 이 씨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까지 내보낼 계획을 세웠고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동혁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비리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도 주장합니다. 벌써 검찰하고 내가 다 이야기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걸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비자금 통장만 찾아. 내가 이쪽 서울에 그 지검에 있는 친구하고 다 회의를 해봤어. 근데 이 경찰서 주면은 장난을 치는데요. 이동영 씨는 결국 그해 10월 본사 총괄 부사장에서 아산 공장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좌천되고 다스는 이시영 씨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MB한테 했는데 그러면 그게 이동영한테 그게 안 내려가면 이거 완전 죽으려고 고소장장을 하는 거지. 알면 지가 빨리빨리 간둬야지.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 2시에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방자치분권 관련한 행사는 밀양 화재로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광화문에서 있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할 겁니다. 첫 번째 인물 김진태. 김진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난 이거 정말 빡쳐요. 법이 잘못된 건지 대법원이 잘못한 건지는 판단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 선거 때 공약 이행률이 뭐 어쩌네 저쩌네.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1심 유죄, 2심 무죄 났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해 준 거거든요. 근데 김진태가 그 사실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몰랐다예요. 핵심의 판결 요지가.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데요? 모르고 했다고 범죄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의도가 고의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이 됐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 명에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이죠.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다름으로 유죄가 인정. 그래서 200만 원 선고했어요. 그래서 날릴 수 있었어. 우리의 철천지왼수 김진태. 우리가 아니죠. 온 국민의. 그 말이야. 그런데 2심에서는 김진태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문자 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을 비추었을 때 김진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거거든요.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고의가 없다고 말하면 다 무죄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러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황당하다는 건 뭐냐면 곧 지방선거를 놔두고 이렇게 완화된 판결을 해버릴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만들겠다는 거죠. 법원이. 과거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박탈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 김진태가.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심에 유죄가 나왔냐면 배심 문제로 했습니다. 배심 문제로 시민들을 앉혀놓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판단하기를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3심에서는 다 배심원을 배제하고 판사들이 한 겁니다. 이거는 김진태가 사법고시 출신이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전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도 지금 적폐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심원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기소도 안 했어요. 불기소 처분했다가 그렇죠. 춘천 시민들이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무조건 재판에 넘겨서 기소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검찰이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김진태가 무죄가 확정되니까요. 그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용히 좀 있어서 요즘 김진태 이 사람 뭐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뭐 해달라고 막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민희 의원 보고 해주는 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런 거 안 하겠냐고 자기 지역 공약 유치할 때. 그런데 당선자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 이게 굉장히 악랄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신비님 말씀에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는데요. 배심원제 확대하는 것이 대법원 개혁에 최근에 나오는 그 블랙리스트 뭘 들여다봤네 뭐 하는 우병우가 한마디 하면 전원 합의체로 옮겨버린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의 큰 틀 중에 하나는 1심과 2심을 분리하기로 이미 결정이 정책은 서여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심과 2심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가서 해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법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 법 감정들이 녹아들어간 판결이 나오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안 바뀌어. 내가 봤을 때는요. 검찰 개혁은 이제 그러나마 조국 수석 등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개혁하겠다 지금 로드맵이 나오고 있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만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이 이런 게 있어. 사실은 양승태의 똥을 지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언론들이 정말 골 때려요. 이번에 컴퓨터를 들여다봤더니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클리어시켜줘 버리더라고. 아니야. 그 사이에 명문화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는 없었을지라도 그게 블랙리스트란 제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실 나오는 내용들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대법원까지도 정권 영향을 받아서 판결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충격입니다. 네. 아니 정말 황당한 게 화가 나고 정말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인 게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예요. 그런데 사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명령에 의해서 양승태의 명령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를 내부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 1% 정도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격이에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자, 행정부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 국회의 수장, 이 세 사람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동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단지 외국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의 차이만 좀 있다 뿐이지 같은 동격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김기춘한테, 우병우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기네 조직을 사찰을 해서. 이게 도대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게 헛소문일지라도 증거가 안 나오고 헛소문일지라도 사법부에 있는 대부분의 판사들은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어서 저도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처음 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사법부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게 어쨌든 지금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3차 조사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임종현 전 행정처장의 PC부터 조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파일이 지금 수백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파일을 먼저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고 어디까지 판결을 미쳤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삼권 분립 중에 사법부 짱이에요. 근데 일개 우병우한테 우병우 푸들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존나 더러우니까 이 새끼들이. 근데 여기에서 판결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판결을. 그렇죠. 이건 정말 이 나라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때 원주 성접대 사건 관련해서 리트윗 한 번으로 벌금을 30만 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이 리트윗을 했던 사람들은 200만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 김학이 다시 재조사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해야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리트윗이 무슨 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SNS에서는 무조건 다
오픈시켰어요, 선관위가. 그것도 다 얘기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리트윗을 했다는, 글도 쓰지도 않았어요. 리트윗을 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판사가 굉장히 현명한 판사, 나 이거 판결 못하고 엎어버렸어요. 판사가. 1년 반을 덮어놔버렸다니까, 나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검사가 증인을 데려오라 안 데려와 버려요. 그럼 영상 가져라 안 가져와요. 그러면 봤다는 놈도 데려와라. 봤다는 놈도 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판결을 속행하냐고요. 덮었는데 새로운 놈이 뜩 오더만 망치 때려버렸어요. 그냥 한 달 만에. 그리고 종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에 하물며 리트윗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러면 중요한 정치 판결 이게 이 영향을 미친 게 뭐였죠? 부정선거였잖아요. 내가 열받은 게 결국은 부정선거를 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180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근데 안 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탄핵되고 나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는데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양승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 또 공격 시작해요. 그렇죠. 살려두면 안 되는 입을 일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면 네, 똑같이 나쁘게 그렇지. 하고. 거기서 우리의 최민희 의원이 등장해요. 사건의 요지는 아주 비슷한 경우일 수 있는데 훨씬 더 최민희 의원이 개연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20대 총선 앞둔 4월 5일 날 개최된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이게 16년 이야기예요. 2016년 4월 15일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남양주에 최우선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한 IC 신설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누가 걸었냐면은 지금 현역 의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쪽에서 건 거예요. 근데 이 1심 판결에서는 판사부터가 주광덕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최민희 의원한테 2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걸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죠. 선고를 200만 원 그대로 받아주는. 그럼 5년 동안 정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굉장히 중죄입니다. 정치인한테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재판부가 춘천에 있는 판사하고 의정부에 있는 판사하고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만큼 전혀 다른 법체계에서 공부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같은 법체계에서 하나의 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지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민희 전 의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약속은 안 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 발언은 분명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게 때리지 않고 200만 원 때린 거야.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심 중이잖아요. 예. 2심 확정 판결이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주광덕 등 사실상 최민희 의원을 이렇게 고발한 쪽 증인이 나와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줘요. 실제로 그 일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개연성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심에서는 뭐 무죄이거나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돼야겠죠. 80만 원 이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판결문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 발언은 분명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경 요소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양형을 감형하지 않았잖아요. 예, 더 높이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했어라는 뜻이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검사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죄 나왔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약간 말한 공정성. 김진태는 무죄고 김진태도 1심에서는 분명히 배심 문제에서는 200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도 일반 법정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감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민희 의원이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었으면 저는 살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을 이거는 타겟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거는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지역 이 재판으로. 지역 정치 뿌리를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지 못하게. 예, 지금 그 대한민국 사법부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아주 그냥 이제는 다 벌어졌잖아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오픈됐잖아요. 있었어.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만 바뀌었잖아요. 그냥 있죠. 박근혜 시절에 열심히 일하던 대법관들. 또 하나 그 양승태가 조직했던 자기의 측근 호위대 법원행정처 처장만 대법원장이 행정처장만 바꿨어요.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아직 밑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주광덕은 김기춘 때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뭐 친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홍문정 라인이랍니다. 그런데 친박계죠. 1심이 어디서 했냐면은 의정부 지법에서 했어요. 네.
홍문정이 지역구가 의정부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홍문정 라인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주광덕이 최민희 의원을 정치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그 변론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전도 유명한 정치인을 이런 문제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온당한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는 건데, 정치적으로 주광덕 조선밖에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양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광덕과도 관계가 있고 홍문종과도 관계가 있는 그 판사가 의도적으로 김진태 재판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서 지금 2심으로 올라간 건데, 2심에서는 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다 최민희는 많이 나와야 80만 원 나오겠네, 뭐 건수가 안 되는 거니까요.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유치했네 누가 유치했네 하지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도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도 경기도지사나 기획재정부 쪽에 가서 만날 자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뭐